네, 이번에는 동해안 주변의 토양 오염 문제를 취재한 김영호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주변의 중금속 오염 심각한 상황이죠. 오래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얘기가 많았고 요즘 토양 정화 작업을 한다고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오염이 됐다 안 했다 이렇게 공방이 많았는데 네. 2013년하고 14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동해안 주변의 모든 그 토양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110필지 12만 7천 제곱미터의 토지가 아연과 카드뮴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땅속 깊게는 한 30cm 전후의 어떤 토양들이 많이 오염됐고 네. 깊게는 한 2m까지 오염됐는데요. 이 오염된 토양을 어떤 양으로 계산해 보니까 2만 5천 세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부피 단위인데 네. 무게 단위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만 5천 톤. 그러니까 25톤 덤프 트럭 1,400대 분량 정도 됐습니다. 영포의 아연 운송 창고 철수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오염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됐는가는 이제 지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동해항이고 이게 LS 전선이고 이쪽이 이렇게 아연 정광석을 가지고 가는 이제 철도 물류 창고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오염된 거고요. 색깔이 칠하지 않는 부분은 오염이 되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현행 법에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땅들을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합니다. 1, 2, 3지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선 1지역은 이제 논이나 밭, 그리고 경작지, 과수원 이렇게 되고요. 2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이나 운동장, 농업용수, 그리고 3지역은 여기 보이시는 이런 공업용, 그 LS 전선 같은 공장이나 이제 공업용수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오염 기준을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자면요. 카드뮴 같은 경우는 1지역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12mg, 2지역은 30mg, 3지역은 180mg이거든요. 그리고 아연 같은 경우는 1지역은 900mg, 2지역은 1800mg, 3지역은 5000mg인데 그 많게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이 LS 전선 같은 경우는 그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논밭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네. 오염되지 않은 게 아니고 네.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상으로 봤을 때는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수치로 오염이 됐더라도 네. 이게 1지역이냐, 2지역이냐, 3지역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오염이 됐다고 판단되기도 하고 아닌기도 한 예,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모내기를 끝마친 논 사이로 농사를 짓지 않아 자풀들이 무성하게 자란 논이 모자이크처럼 펼쳐 있습니다. 지난해 토양 오염도 조사 결과 오염이 심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서 있는 논두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오염이 됐다며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고 왼쪽 논에는 오염이 되지 않았다며 보시는 것처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양 정화 계획을 보면 동해항에서 아연 물류 창고로 이어지는 자동차 이동로를 따라 오염 토지가 퍼져 있습니다. 동해항이나 아연 창고와의 거리는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농민들은 붙어있는 땅인데도 한쪽은 오염됐고 다른 쪽은 괜찮고 또 주변 농지가 모두 오염됐지만 가운데는 괜찮다는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기서 오염됐다면 말이야. 이 평균하게 전부 다 오염이 되는데 어디 이건 빠지고 저건 또 오염되고 골밑으로는 빠지고 저 아래가 또 되고 그게 이해가 되냐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건너뛰면서 오염이 됐을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우선 이게 오염이 어떤 경로로 해서 됐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동해항에서 아연 정광석이라는 원료를 싣고 덤프 트럭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기차 창고. 물류 창고까지 수송해 갑니다. 근데 네. 수송해 가는 과정에서 덤프 트럭에서 이제 이 아연 정광석이 날아가면서 이런 논밭이나 이런 토양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 그 물류 창고 이쪽에서도 하역하는 과정에서 날려서 이렇게 오염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오염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온 게 정밀 조사를 해서 나온 건데 네. 이게 주요 지점을 이렇게 포인트를 찍어서 그러니까 표면 조사로 이렇게 다 찍어서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쪽에 어떤 찍었던 이쪽 지점이 오염 기준을
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표현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똑같은 차가 이쪽으로 지나갔을 텐데 이쪽이 오염되지 않았다고 이해가 가지 않는데 네. 오염이라는 게 지나가면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누적의 어떤 비율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연이 그 토양 오염의 결정적인 주범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 아연 정광석이라는 원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염이 된 건데요. 아연 정광석은 이제 아연괴라는 거를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캐나다나 호주에서 이제 노천 광산이나 이런 쪽에서 캐서 우리나라까지 싣고 와서 동해안에서 내려서 그걸 이제 이쪽에 있는 철도 창고까지 싣고 가서 여기서 이제 경북 석포에 있는 그 재련소로 가서 거기서 아연괴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 99년도에 이게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여러 번 어떤 이쪽 토양에 대한 조사를 벌였었어요. 그러니까 네. 2004년도에 이제 아연에 오염됐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고 네. 2009년도하고 12년도에는 아연하고 카디움이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어떤 표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2013년하고 14년도에 이쪽 일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요. 네, 근데 아까 그 일지역이 논밭이잖아요. 네, 지금 뭐 거기서 또 뭐 농작물을 심어서 기르고 할 텐데요. 뭐 오염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나온 농작물들을 뭐 부평장 근처에 또 팔기도 하고 그런가요? 제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이쪽에 가보면 실제로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 토양에서 보면 지금도 대파나 뭐 이런 농작물들 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오염됐다고 하는 그 옆에 인접한 토지도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도 일정 부분 중금속이나 이런 잔여물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중금속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다음에 그 인근에 이제 토양이 오염됐으면 인근에 주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리고 그쪽에 농사 지으러 온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흙을 퍼면서 그쪽에 중금속 오염된 그 토양의 어떤 호흡기로 갔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가 이 주민들을 상대로 또 그 건강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양 오염이 확인이 이제 된 거니까 그러면은 정화를 하든 뭐 어떻게 원상 회복을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양 오염이 되면 이제 토양 환경 보존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화를 하고 어떻게 네. 행정 조치를 내리게 돼 있는데요. 동해시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2013년도에 주식회사 영풍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 영풍은 어떤 1차 한번 연기를 하고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 5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화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정화 작업의 주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오염된 토양을 가지고 가서 물로 씻어서 토양에 남아있는 중금속들을 분리하고 그 분리한 그 토양이 오염 성분이 있냐 없냐를 검사한 후에 이걸 다시 기존의 땅에다 다시 되메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뭐 그렇게 그냥 물로 씻어서 네. 다시 메우면 뭐 별 문제가 없어요? 우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 3분의 1 기준 수준으로까지 토양 정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보면 아연은 킬로그램당 한 300mg 정도 되고요. 카드뮴은 킬로그램당 4mg 정도 되는데 이게 1지역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중금속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정화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 잔존을 해도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이 네. 법이. 허용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한계치가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그거 다 한다는 건 그 불가능할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그 물로 세척한 흙을 다시 복구를 해서 농작물을 다시 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잘 자라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토양 정화를 하는 업체도 약간 네. 확신을 못하는 거고 농민이나 이런 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오염된 토양을 물로 지금 세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세척이 저희가 이렇게 샤워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품을 넣을 거고 강한 어떤 수압을 넣을 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이제 어떤 힘을 가해서 이렇게 분리할 건데 그러면 이제 토양이 황폐화되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쪽에 논이 많은데 논은 보통 미세한 부분에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정화 작업을 하면서 그 미세한 진흙들이 가라앉아서 나중에는 오염 그 중금속 성분하고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같이 이렇게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흙을 다시 논에 넣으면 논에 진흙이 없으니까 논이 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네. 되는 거죠. 네. 입경이 작은 크레이층이 워싱을 위한 오염물 제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 많은 부분이 매립 과정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농민들이 뭐 잘 안 되면은 우선은 뭐 비료도 넣고 하겠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다른 흙을 가져오는 상황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른 흙을 가져오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러면 다른 흙을 넣지 그랬냐라고 또 그렇죠. 반문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럼 그렇게 농민이 나중에 자기 돈으로 흙을 더 가져오고 할 때 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없나 봐요? 그 정부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네네. 지금 아연 때문에 네. 오염이 됐었고 영풍이 지금 보상을 원인자, 관리하고 원인자. 있는데 네. 영풍이 이제 지금 이 토양에 지금 어떤 유기 성분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소출이 수확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처음에 보상할 때 이런 부분에 돈도 좀 줬다고 해요. 네. 근데 얼마 줬는지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제가 만난 농민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 이제 보상금으로 40만 원을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비료값 이런 걸로 40만 원을 더 받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객토를 하고 다른 흙을 가져온다 그러면 40만 원 갖고는 뭐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참 뭐 사실 중금속 나쁜 거야 뭐 이미 다들 아실 텐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연 그리고 또 카드뮴 뭐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네. 얼마나 유해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아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도 필요한 성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연은 결핍이나 과잉되면 문제가 되는 성분인데 아연은 일단 기본적으로 중금속 중에 이제 몸의 필수 미네랄이기 때문에 다른 중금속에 비해서는 그 유해성은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과량이 노출됐을 때는 이제 뭐 빈혈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장 기능 이런 거 감소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뭐 다른 성분과 복합적으로 또 노출이 됐을 때는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독성이 강한 중금속인데요. 그 이제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이것을 이제 1급 발암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고, 뭐 폐암이라던가 전립선 그리고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으로 이제 노출이 됐을 때는 이제 폐에 안 좋은 영향, 뭐 폐 섬유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 만성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이제 뭐 신장 기능 저하에 의한 골연화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게 토양이나 물에 이제 과다하게 존재할 경우에는 주변의 어패류라던가 농작물을 통해서 그 흡수가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또 사람이 섭취하게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은 만성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카드뮴에 이제 과다하게 노출이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주민들에게 이제 많은 질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이게 흔히 들어보셨던 이따이따이병이라는 것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카드뮴으로 인한 이제 신독성으로 인해서 이제 골연화증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뼈에 있는 온몸에 통증이 일어나면서 생긴 병으로 이제 그 이따이가 아프다는 말로 이제 굉장히 강한 통증을 동반하는 병입니다. 이게 오염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흙을 파내서 그 안에서 이제 정화를 해서 다시 되배운다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데 아예 뭐 아까 객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논밭 객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디 반출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가장 깨끗한 방법 그리고 이제 지역민이나 입장에서 가장 시원한 거는 오염된 게 보이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관련 법에 보면 이 원칙은 그 오염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외 규정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해안에 지금 이 아연, 정광석으로 인한 오염 같은 경우 보면 총 오염된 토양의 양이 25,000 세제곱미터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가져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전체 이 오염 토양 중에 카드뮴이 차지하는 양이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양은 적지만 이거의 어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나쁜 영향이 클 것 같으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좀 분리해서 네.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화 작업을 할 때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좀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 옥계면 지역에도 포스코 엠텍 공장에서 페놀 유출 사고로 인해서 이 정화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지금 기초 정화 시설을 만들고 있고 또 오염된 토양을 퍼내서 지금 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 강릉시 옥계면에도 이 영풍이 또 아연 재련소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염 우려가 강릉 지역에도 당연히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 김용호 기자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지금 영풍이 옥계 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 어떤 사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영풍이 하는 사업은 원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부산물에서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그거 안 저희가 산업에 쓸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하긴 하되 어떤 최대한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동해안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올 때 우려를 했지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염이 더 확산이 됐던 거고, 영풍이 만약에 뭐 옥기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동해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좀 교훈 삼아서 사업을 할 때 좀 대책을 좀 강화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동해항을 통해서 드나드는 화물이라는 게 대개 뭐 아연 정광석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시멘트도 있고 벌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중화학 물질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근본적인 게 그 물류 처리 시스템 동해항에 네, 네. 여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그러니까 우선 동해항이 어떤 항구인가를 좀 네.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동해항의 연간 물동량이 지난해 기준으로 2,3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항만의 지난해 처리 물동량이 14억 톤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동해항의 비율이 한 1.6% 그렇게 많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해항의 화물 종류를 보면 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어떤 원재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시멘트, 무연탄, 유연탄, 석회석, 아연, 망간, 석고, 슬래그 이런 거거든요. 네. 딱 들어보시면 네. 그냥 원재료고 네. 좀 이렇게 분진이 좀 먼지가 많이 날릴 것 같고 뭐 이렇게 좀 깨끗한 화물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런 화물들을 전문 용어로 이제 벌크 화물이라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게 포장되지 않는 화물인데요. 국내에 이제 28개의 무역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렇게 벌크 화물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동해항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컨테이너 화물이 있었지만 어떤 포장된 화물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산업항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항이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런 원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도 있어요. 무역항에 어떤 배가 들어와서 12시간 안에 화물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비율을 채선율이라고 그러는데 지난해 동해항의 채선율이 26.2%였어요. 빨리빨리 접안 못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네. 이 비율이 얼마나 높은 거냐 하면 네. 보통 우리나라 뭐 그 큰 무역항들, 뭐 부산항 이런 부분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10%를 넘으면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화주가 돈을 더 물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쪽으로 온다는 이유는 다른 데서 안 받아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좀 쉽게 하역하고 수송할 수 있는 항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쪽에 무역항이 있다고 해서 뭐 살림살이가 또 나아진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괜히 뭐 화물차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공해에 먼지만 유발할 나고. 수가 있고 네.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런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군요. 그 동해항이 좀 이쪽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동해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쪽이 어떤 곳이었냐면 아름다운 해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활주로가 있어가지고 네. 서울에서 비행기로 여기에 여름 타고 와서 이쪽에 여름에 피서를 즐겼던 곳이라는 네. 거예요. 돈 많은 부자들이. 이런 휴양지가 항이 생기면서 거의 어떤 아주 오염된 땅으로 변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박탈감이 크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항만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예, 또 산업은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한 것이면 이제 분명한 것이 동해항인데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이미 오염이 됐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동해항 전체를 다루기에는 이게 너무나 복잡한 말씀하셨듯이 산업과 관련돼 있고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영풍의 사례를 보면 영풍이 지금 이렇게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지금 대책을 수립하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좀 끈질기게 영풍의 이런 대책을 수립하고 토양 정화까지 했던 이런 걸 보면서 좀 고민해서 다른 화물들도 내리는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수송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뭐 항구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네. 좀 공존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해항 뭐 3단계 개발하는데 뭐 1조 6, 7천억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의 한 반 정도는 이제 업체가 다 부담을 한 민자로 유치한다고 하는데 영풍도 아마 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그런 거 개발할 때 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장치 이런 데도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모든 환경 오염의 경우에 이것을 완벽하게 정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식회사 영풍도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등 떼밀려서 이거 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청이라든가 동해시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호 기자였습니다.